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분석해봅니다.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IMF 외환위기와 구조조정, 90년대 후반기 우리 경제를 강타했던 단어였죠. 당시 무너지는 기업들이 속출했고요. 우리 경제에는 엄청난 소용돌이가 몰아쳤었습니다. 물론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우리 기업과 시장은 불합리했던 많은 부분을 개선하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경제에는 당시의 구조조정 위기가 다시 오고 있다는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권의 구조조정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과연 기업 구조조정 칼바람이 어느 정도인지 오늘 박희준의 경을 치다에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기업의 구조조정이 우리에게 크게 와닿기 시작한 것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게 되면서였습니다. 당시 IMF로부터 구제금융 지원이 결정되면서 우리 시장과 기업들은 혹독한 구조조정에 들어가는데요. 1998년 6월과 2000년 11월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시도됐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30대 기업 집단 중에 절반 이상이 파산하거나 워크아웃에 들어갔는데요. 1995년 당시 국내 10대 그룹이었던 현대, 대우, 쌍용, 기아그룹 등이 구조조정이나 퇴출의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재계순위 2위까지 올랐던 대우그룹은 공중 분해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30대 재벌군에 속했던 한라, 진로, 혜태그룹도 구조조정 바람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이 반드시 상처만 남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제적인 자산 매각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든 기업들도 있었는데요. 1990년대 태평양그룹은 유사업종을 통폐합하고 화장품과 무관한 계열사를 매각하는 등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덕분에 1997년 약 300%에 달했던 부채 비율을 2001년 50%대로 줄이면서 외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대표적인 구조조정 성공 사례로는 또 두산그룹을 들 수가 있는데요. 창업 이후 승승장구했던 두산그룹도 당시의 외환 위기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직감한 두산그룹은 보유 지분들을 매각하거나 유사 업종들을 통합하고 또 계열사를 정리하면서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요. 기업 규모도 3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경제에 상처이자 큰 교훈을 남겼던 구조조정 바람이 2014년에 다시금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업들은 초긴장 상태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과연 기업들의 구조조정 바람, 이번에는 우리 경제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오게 될까요? 지금부터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네, 최하나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토론 좀 시작해보죠. 오늘 나오신 분들 먼저 소개합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한국외대 글로벌경영대학의 고윤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구조조정하면 사실 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많이 논의가 되는데 최근에 우리 경제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크게 나쁘지도 않은 것 같고 여기저기서 조금 그 경기가 살아날 징후들이 보이고 있는데 요즘 이렇게 구조조정 얘기가 많이 좀 나오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세요, 교수님? 일단 구조조정이라는 그 의미가요. 예. 기업들은 이제 수익을 내야지만이 이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수익을 내려면 이제 효율성을 높여야 되죠. 그래야지만 이제 국제 경쟁력을 이제 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효율적인 측면을 이제 계속해서 털어내야 되는 것이 기업들의 이제 숙명입니다. 예.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구조조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불황이 쭉 이제 그동안 지속되지 않았습니까요? 근데 이제 이 불황이 굉장히 길었죠. 한 5, 6년간 지속됐으니까요. 최근에 이제 경기 회복세가 좀 이제 확산된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좀 미약한 편이고요. 거기다 특히 이제 우리 한국 경제의 지금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양극화를 얘기하잖아요. 기업들도 이제 양극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최근에 우리가 이제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지만은 서비스라든가 공공 부분이 주로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산업 생산 같은 경우 특히 제조업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여전히요.
그다음에 이제 수출 대기업, 수출이 좀 이제 상대적으로 괜찮은 반면에 예. 내수는 여전히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업종들이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기업들 간에 그러니까 이게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는 그 기업들이 이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들은 이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직면하고 있고요. 또 이제 잘 나가는 기업들도요. 예. 잘 나가는 기업들도 이제 그 계속해서 이제 미래 수익원을 창출을 해야 되는데 예. 그 미래 수익원을 이제 그러니까 창출하는 것이 이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어떤 하나의 숙명적인 과제고요.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미래 수익원을 창출하려면 이제 성장 동력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재배치를 해야 되고 조직도 이제 그러니까 재편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난 한 5년 동안 경기 침체 상황에서 예. 구조조정을 했어야 됐는데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미뤘던 기업들이.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경기 침체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했을 경우에 상당히 그 고통이 더 가중될 수 있다 보니까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실직자도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다 예. 보니까는 그것을 좀 피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지연시킨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건설업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건설업체들 많이 파산들 하고 이제 하는 것들이 그걸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소위 부채에 기초한 부동산 이제 시장 정책 활성화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그 추진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함으로써 이제 그걸 완화시킨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동양그룹 사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자금 조달 구조에 이제 커다란 변화가 있는 부분들인데 예.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제 외면하고선 이제 방치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 동양그룹 사태도 이제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이 만들어졌던 부분들인데 부실들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 터지게 된 것도 이제 그런 이제 사례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구조조정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IMF 위기 정도 수준의 지금 우리가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구조조정을 어느 정도 부작용을 흡수할 수 있는 우리가 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그렇죠. 있겠군요. IMF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그 외부적인 충격, 그다음에 국가 경제 전체에 거기서 이제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실 유해가 될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제 기업들마다 편차가 있고요. 예. 또 기업들 간의 구조조정하는 내용도 그러니까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채가 이제 굉장히 심각해가지고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은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 성장 동력을 수익원을 예. 찾아내고 보다 더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구조조정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편차가 예. 존재하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제 가계 부채하고 예. 정부 공공 부문의 부채 얘기 많이 하는데 예. 지금 기업들의 부채는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까? 사실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예, 예. 기본적으로 구조조정 자체가 무엇이냐부터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몸집을 불려놓고 군사를 빼겠다라는 예. 말씀을 하는데 과연 군살이 무엇이냐라는 논점을 좀 시작해 보면 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앞으로 진행하겠지만 첫 번째 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타격을 받고 있는 게 먼저 시작하는 게 인력 구조 조정입니다. 과연 뭐 인력은 군살인가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사실 외환위기 이후로 부채비를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200% 기준을 만들면서 거진 모든 기업들이 200% 룰을 맞췄고 현재 지금 상장 기업 대부분이 200% 밑으로 예. 뭐 100, 150, 그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사실 부채 비율 자체가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업 부채는 뭐 적정 수준에서 그렇죠. 관리되고 있다. 예, 오히려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에 부채 비율이 이제 굉장히 뭐 위험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공기업도 많이 다녀보고 있지만 예. 일종의 4대강 사업과 연동이 돼 있는 부분이지 물론 공기업들이 방망한 경영을 한 것도 있겠지만 공기업 자체의 부채 비율보다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현재 기업들이 외환위기 당시에는 부채율이 높아서 구조조정을 했어야 되지만 지금은 그런 생존의 어떤 위험보다는 앞으로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예. 부분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구조조정은 IMF 때 구조조정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다르다. 진행되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좀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래야 되겠죠. 구조조정을 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 선제란 말이 저는 사실 조금 불편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선제 부분이라는 게 뭐는 미리 뭔가 대응해서 준비한다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예. 사실 너무 겁을 먹거나 혹은 구조조정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제할 부분에서 선제를 먼저 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뒤에 냅둬야 될 부분을 먼저 하는 건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가 아마 맨 처음에 구조조정 할 때부터 시작하는
명태부터 받는다거나 예. 이런 게 너무 우리가 선제라는 말에 동의어가 군살백이고 그 군살이 이퀄 산업 역군이었던 근로자를 내모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업 예. 부채와 관련해서 조금만 좀 예. 보완한다면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또 일부 의견들은 또 기업 부채에 대한 걱정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기업들마다 차별성이 존재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0년간의 이제 기업 30대 우리가 금융 부분을 제한 30대 그룹의 이제 기업 부채 비율을 보게 되면요. 한 10년 전에는 한 103% 정도 됐었는데 지금 평균 한 83%로 한 그러니까 2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평균적으로는요. 예. 그러니까 근데 평균은 이제 문제가 없는 거고요. 기업들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요. 현대그룹 같은 경우 지난 10년 사이에 한 242%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242% 증가를 예, 했다고요? 증가를 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한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니까 235%가 증가했고요. 대개 이들 지금 대기업들이 지금 구조조정 이제 자산 매각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유가 예.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부그룹 같은 경우는 한 100%가 증가했고요. 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기업 부채 비율이 하락한 것이지 기업들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편차가 좀 굉장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요. 근데 동부나 현대,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우리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큰 기업들인데 예, 부채 관리가 지금까지는 좀 제대로 안 돼 왔었군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전 정권에서 굉장히 그 구조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을 좀 이제 세계적인 경기 불황 속에서 우리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뭐 건설하고 해운, 조선, 그다음에 철강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타격을 많이 받았던 이제 산업 부분들인데 예. 그런 부분들에 있는 기업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글로벌 이제 저금리가 기조가 유지가 되어지면서 예. 저금리가 유지되어지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 재무제표를 그러니까 재무 상태가 악화되는 걸 방지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는요. IMF 당시와 다른 점이 한 가지가 뭐냐면은 IMF 이전만 하더라도 주로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은행에다 많이 의존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2000년대 이후에는 기업들이 대개 이제 CP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매출 채권을 유동화한다든가 예. 이런 걸 통해서 시장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은행에만 의존도가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은행의 압력도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적을 수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구조조정 방식도 바뀌었죠. 과거에는 이제 그러니까는 관이 주도를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그 밀어붙이는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이제 좀 유연 소지도 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금융기관이 그러니까는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예.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이유가 결합돼가지고 지난 한 5년 동안에는 굉장히 이것이 이제 구조적으로 돼야 될 부분들이 안 돼가지고 예. 오히려 방치되면서 키운 부분들이 있죠 부실들을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 구조조정의 배경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구조조정 바람이 좀 강하게 불 수 있는 업종. 예. 아무래도 좀 증권사 중심으로 한 금융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크게 구조조정을 2번 경험을 하고 있는 와중에 예. 있고 일단 98년에도 사실 금융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소위 은행에 다니면은 그 집안에 안정적인 직장이 있다. 좋은 대학 나면 은행 가는 거다. 평생 직장이다 생각이 있었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그게 없어졌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선제적으로 금융권부터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사태들은 동양 사태를 예를 들어 봤을 때 사실은 그게 약간 금산분리와 연결될 수 있겠으나 논의가 약간 벌어진 것 같긴 하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동양 사태를 놓고 봤을 때 구조조정의 어떤 신호탄이 켜졌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사실 거기에 가장 중심적인 부분은 지배구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구조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건들지 않고 내부 금융을 통하여 CP 등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발행을 했고 그로 인해서 금융권이 이제 결과적으로 같이 침체를 겪게 됐고 또 금융권들의 CP 발행이 서로 안 되니까 다른 여러 가지 증권이나 관련 파급 효과가 커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금융권이 구조조정이 먼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은 금융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도 다른 관련된 유사 업종들의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현재 1차적으로 금융권이 먼저 타격을 받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고 하기 뭐하지만 예. 그걸 어떻게 우리가 완화시킬 수 있을지는 고민을 꽤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증권사 중심으로 한 금융권 가지고 있는 좀 구조적인 문제 어떤 것이 좀 있을까요? 저는 이 금융 부분의 구조조정이 지금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은행 부분이든 증권 부분이든 간에 예. 수익이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익 구조가 굉장히 안 좋아졌죠. 과거에 비해 가지고요. 예.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가 고금리에다가 저금리로 바뀌는 순간에는 그러니까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지만은 저금리가 상당 기간 장기간 지속될 지속되면, 경우에는요.
오히려 그러니까 수익 구조가 악화되집니다. 그렇죠. 이제 예대 마진이 굉장히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요. 예. 그런 것은 이제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보호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예외일 수밖에 없는데 예외가 될 수 없는데요. 보호목 같은 경우도 자산을 운용할 때가 이제 그러니까 수익을 낼 때가 굉장히 장기 상품을 그러니까 팔았는데 예. 수익은 그러니까 굉장히 수익 구조는 악화되고 있고요. 예. 그건 사실 우리나라만 보험업만은 문제는 아닌데 그런 게 있고요. 증권업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지금 수익 구조가 우리나라 증권업 같은 경우 더군다나 제가 볼 때 천수답적인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가지고 되게 이제 거래 수수료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그렇죠.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M&A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M&A는 되게 이제 외국 증권회사들이 되게 독식을 하고 있는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 거래에 굉장히 증권 거래에 주로 이제 의존을 하는데 증권 거래 규모가 굉장히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2년 전부터요. 줄어들고 있고 거기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제 가계부채라든가 전세난 같은 경우는 저는 관련이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세난이 가다 보니까 가계들이 그러니까는 주식에 운용할 자금 여력이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령화되어지면서요. 예. 고령화되어지면서 이제 위험 자산을 상대로 기피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제 고령화되어지면 인구가 높아질수록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위험 상품인 주식보다는 채권이라든가 아니면 고정 수익 자산에 이제 운용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구조가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장기간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간단치 않다. 그래서 금융권도 어떤 새로운 수익 모델을 지금 만들어내지 맞습니다. 못하면 계속 구조적인 압박에 예. 시달릴 수밖에 예, 없겠군요. 그렇죠. 예. 예.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데 사실은 인구 구조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손이 사실은 연기금일 텐데 연기금 자체의 자원이 추가적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력 구조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는 그런 구조인 거지 사실은 금융권 자체의 어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 금융권 자체가 너무나 잘못 경영했기 때문에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인구 구조 크게는 산업 구조가 바뀌어가고 있는 와중에서 겪게 되는 진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뭐 금융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우리 구조조정하면 금융, 건설, 해운, 서비스 업종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 보면은 철강, 석유화학, 뭐 우리 주력 업종인 전기전자 이게 제조업 쪽으로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착시 현상을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익을 내는 규모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는 그것에 가려져 가지고 대기업들이 다 같이 그냥 다 잘 나가고 있는 양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착시 현상을 갖고 있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사실 대기업들이 최근에 지난 한 1, 2년 전부터 굉장히 수익 구조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예. 매출이든 영업이익이든 간에 많은 대기업들이 10대 대기업들 중에서도 한 6, 7개 정도가 굉장히 그러니까는 오히려 후퇴하거나 악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저는 일전에 이 방송에 출연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탈제조업 상황에 직면해가지고 제조업에 지금 그러니까 선진국들도 다시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지금 하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국제 경쟁은 굉장히 심화되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수는 굉장히 취약한 상황 속에서 예. 국제 경쟁력을 그러니까 확보하고 있는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를 제외하고서는 예.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매출이 그러니까 굉장히 한계 상황에 저는 직면한 게 아닌가 구조적으로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 기존에 그러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해서 산업 구조가 재편되어지면서 재정의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뭐냐 예. 제조업의 고부가치화를 해야 되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이제 10대 그룹 중에서 보게 되면은 한 서너 개 기업 빼놓고는 제대로 좀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익 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여기 지금 이제 LG경제연구원이 470개 제조기업의 실적을 분석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0년대는 연평균 30% 증가 매출률 증가율이 지금 최근에 보면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6.3%까지 지금 추락을 해 있고 여기서 지적한 부분도 이것도 삼성전자에서 어느 정도 지금 매출 증가율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참 지금 뭐 상황이 그렇게 제조업 부분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한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기에는 키가 1년에 10cm씩 클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장년기로 넘어가면서는 그렇게 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병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산업 구조가 이제 초창기에서 성장기로 이제 들어갔고 성장기 이제 끝나고 성숙기로 넘어가는 단계인지 그걸 다시 또 재성장을 할 도리로 발전을 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그 단순히 영업이익률이 떨어졌다. 물론 그게 적신호일 수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안정기로 접어드는 일종의 신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안정하니까 우리가 그냥 가자라는 뜻은 아니고요. 긴장을 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겠지만 이게 너무
구조조정의 어떤 발판이나 구실이 돼서 이걸로 통해서 많은 대량 해고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식의 구조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삼성도 지금은 이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데 삼성의 구조조정은 어떤 시각에서 좀 보고 계십니까? 삼성도 그러니까 이 삼성그룹 내부에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양극화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순이익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 거고요. 모바일에서 70% 수익이 지금 그렇습니다. 발생하는 그러다 거고요. 보면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계열사들 같은 경우는 예. 굉장히 좀 별로 안 좋은 상황입니다. 예.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제조업의 현실을 지금 적나라하게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계열사들 같은 경우는 이익이 줄거나 적자를 지금 이제 이렇게 보이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삼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흔히 이제 시장에서 모바일 부분이 스마트폰 시장이 그러니까 이게 포화 상태에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도 나올 정도로요. 예. 그 스마트폰 가지고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이 수익을 계속해서 의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뭐 미래 수익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과제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예. 1등 기업이라 하더라도요. 예. 반면에 이제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삼성전자만큼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는 그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국제 경쟁의 압박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 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하거나 예. 좀 이제 그러니까 조직을 슬림화시키고 그다음에 잘 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는 좀 더 이제 미래 수익원을 만들어내는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재편을 하고요, 강화를 하고 예.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제가 볼 땐 지금 뭐 정확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도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긴 해야겠습니다만 예. 일부 대기업들의 행태를 보면 지금까지 너무 문어발식 확장을 예. 해와서 뭐 지나친 대조로 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면서 사업을 예. 계속 지속해 나가는 이런 모습도 보이는데 맞습니다. 대기업들의 구조조정 조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외환위기 때 저희 부채 비율 뭐 1000에서 1000까지 올라가면서 그때 제일 많이 나왔던 문어발식 예. 경영 예. 없애야 된다. 외환위기 오면서 그게 이유가 그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순환초도 끌고 모두 끊고 여러 가지 말을 했으나 예.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이게 과연 돈이 될까, 수익성이 좋을까라는 것보다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했던 게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사실 그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슬림하죠. 근데 과연 그 사업을 정리할 때 일부 경영진의 생각을 가지고 문어발식으로 했던 것들 분명히 정리해야겠지만 그로 인한 책임이 너무 일방으로 가는 거 아닌가, 고통분만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그런 사업을 정리할 때 나오는 기사들은 사재를 출연했다든지 이런 말들은 사실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 문어발식 경영 자체는 굉장히 안 될 문제고요. 특히나 이제 해외 사례를 봤을 때 예. ATM 같은 경우와 GM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요. ATM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선택과 집중을 굉장히 잘했던 성공 사례를 불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20개 이상의 어떤 분산되어 있던 그 사업 구조를 3개로 굉장히 압축해서 예.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수익 구조를 대창출한 상황이고 GM 같은 그런지 못한 경우였죠. 결과적으로 이 구조조정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경영자의 철학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기업이 이제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은 필수인 것입니다만은 구조조정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인력 감축 수반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사실 경기가 뭐 조금 살아날 그런 징후들은 보입니다만은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또 우리 국가 경제, 우리 서민 경제에 자칫 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분명히 그건 맞습니다.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조정도 아까 그러니까 제가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조직을 슬림화시키는 이제 이런 방식의 구조조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개 이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서민들이 생각할 때 구조조정하게 되면 떠오르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해고라든가 해고, 예. 이제 명태라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예. 소위 인력 감축이 이제 머리에 떠오르듯이요. 예. 이런 방식만은 있는 건 아니지만은 대개 이제 그러니까 조직 슬림화 차원에서 이제 구조조정이 많이 진행돼주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요. 예. 그래서 이 조직 슬림화 방식의 구조 방식은 이제 경기 회복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분명히 이제 상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뭐 명확한 사실이고요. 그랬을 때 이 조직 슬림화는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요. 상당 부분은 경영자의 경영 실패에서 비롯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요. 예. 포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구조조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제 지난 그 집행부에서 신성장 동력 사업을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조직을 확대하고 이제 인력도 이제 늘리고 그랬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실패로 끝나면서 다시 이제 그러니까 조직을 다시 줄이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속에서는 이제 경영진의 경영 실패죠. 사실은요. 비롯된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 그러니까 근로자들한테만 다 전가하는 것은 사실 이제 그러니까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OECD에서 한 추정에 의하면 사회 갈등이 그러니까 2위라고 그러더라고요. 터키 다음으로 그러니까 종교 문제 갈등이 심한 터키 다음으로 높다 그러던데 이 사회 갈등이 유발하는 경제적인 비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유럽 국가들도 이런 이제 경기 불황 속에서 예. 그 구조조정한 이제 그 선례들을 좀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이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러니까 사회적 대화 의 틀을 좀 만들어가지고요.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구조조정을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경우에 이제 그 고용을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 예. 아니, 이런 문제라든가. 그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독립적인 갈등 조정 기구를 이제 그러니까 도입을 해가지고 좀 근로자들도 그러니까 납득을 시키고 이해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출구를 좀 마련해주는 이런 방향이 좀 정부 차원 속에서 좀 저는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노동계의 좀 반발이 좀 예상이 되는데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은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구조조정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것보다 어떻게 할 거냐에 포커스가 맞춰야 될 것이고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이 필요한데 사실 이제 유럽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볼보 같은 경우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실은 근로자들이 교수님도 얼마나 몇 시간 일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당 40시간 지키시는 근로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45시간, 50시간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볼보 같은 경우에 이제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28.5시간으로 주당 시간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주 4일 금제를 도입했고 물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노사 간의 어떤 신뢰관계 구축일 겁니다. 그게 일단 구축이 되고 나서 두 번째 그래도 물론 슬림할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어떻게 이직이라든지 뭐 다른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엑스 전략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기업들이 엑스 전략을 봤을 때 그냥 단순히 어서 교육 들으면 뭐 교육비 좀 지원해 주는 거 이 정도 사실 끝입니다. 그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에서 다른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경력을 개발해 주고 또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마찬가지로 잘 될 때는 이 사업 저 사업 계속 몸집을 불려서 고용했던 부분인데 이제 사업이 뭔가 안 되고 위험할 것 같으니 나가라. 근데 뭔가 조금씩 뭔가 얹어주긴 하나 사실 그건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교육 시스템이 없다면 신뢰 구축이 없다면 사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구조조정 얘기 나오면서 늘 같이 등장하는 이슈지만은 우리 국내 노동시장 유연성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편이죠.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사실 그래 떨어졌다는데 동의할 수 없는데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지금 노동시장이 비정규직이라든가 예. 사실 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뭘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미국의 노동시장을 굉장히 유연성이 높다고 할 때 예. 미국의 노동시장의 유연성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러니까는 근로 조건도 관련돼 있지만은 그 근로자들의 그 이제 노동 조건의 외부 환경하고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27주까지만 이제 실업급여가 지원이 되어져요. 27주까지. 예, 27주까지만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직장과 연계된 보험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장을 잃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27주가 6개월만 이제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기초소득을 지원받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는 가장 중요한 이제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로부터 이제 혜택이 이제 그러니까 배제가 되어집니다. 예. 가족이 가장이 그럴 경우에 이제 가족까지 이제 그러니까 위협에 처하게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는 눈높이를 낮춰서라도 노동시장에 굉장히 적극 진입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강제적인 의지를 받는 경우들이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80년대 미국 노동시장이 굉장히 유연성이 회복되어지고 그다음에 실업률도 유럽보다 한 절반 수준 떨어진 경우가 있었지만은 예. 그 전략이 사실 90년대 이후에 실패한 걸로 사실 이제 우리가 되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오히려 뭐냐면 소득 불평등 같은 것도 굉장히 악화되고 굉장히 그러니까 미국이 유럽 사회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좀 덜 문명적인 사회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점에서 유럽 사회 기준에 비교해 본다면 우리 사회 노동시장의 유연성은요 예.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의 비중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노조 가입률도 우리나라가 OECD에서 지금 1위예요. 노조 가입률이 낮은 것도요. 10%도 낮은 안 되거든요. 것이 예, 낮은 예, 것도요. 예.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그러니까는
뭘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요. 단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예. 좀 높은 편이다 보니까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요. 물론 예. 이제 독일이나 일본보다도 낮습니다. 소득은 우리가 독일이나 일본이 우리보다 높지만도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니까 제조업 분야의 일부 제조업 분야에 대기업 예. 제조업 분야에 그다음에 이제 공공 부분의 노조들을 생각하다 보니까는 그 부분이 너무 이제 과장돼 가지고 예. 노동시장이 굉장히 경직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예. 사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노동시장은 굉장히 저는 오히려 유연하다고 생각을 들고요. 예. 오히려 이제 그것보다는 그 노동시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적으로 안정성을 갖는 것이 기업에게도 굉장히 도움된다는 사고예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독일을 굉장히 모범 사례로 지금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독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경기가 침체했을 때 미국이나 대개 영국 같은 경우 그 방식이 어떻게 하냐면 기업들이 90년대 이후부터 대개 보면 근로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개 이제 대응을 합니다. 예.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도 과거 70년대에는 대개 보게 되면 근로자 축소보다는 그러니까 매출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 경기가 회복되고 난 이후에 여전히 그렇죠. 그 노동력들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기업들에게도 이익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을 찾는 데 가는 도움이 된다 보는 것이고요. 예. 그런 점에서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는 실업률이 그렇게 안 증가합니다. 안 증가한 그것이 사실은 독일 경제의 안정성을 사실 가져다 준 측면도 있고요. 기업들과 노사 간에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 이 타협 같은 거라든가 예. 이런 것도 이제 그러니까 선순환이 되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이제 독일 경제를 맨날 얘기만 하면서 예. 그 얘기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교수님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사실 구조조정이 잘 되어져서 예. 이제 재도약의 기회를 기업이 맞이했을 때 그때 또 인력 그렇죠. 감축을 잘못하다 보면 어떤 그 재도약을 위한 그럼요. 사실 인재를 찾기가 또 쉽지 맞습니다. 않은데 이 문제도 사실은 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가 아니실까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독일과 약간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독일과 우리의 가장 커다란 차이 중에 하나는 사실은 독일은 소위 말하는 가족 기업이라는 몇백 년 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과 우리나라를 만약에 지도를 그려놓고 예. 그 기업이 존재하는 곳에 이제 점을 찍어 보면은 사실 우리는 굉장히 특정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곳곳에 퍼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일을 한 곳에서 아들이 계속 일을 하는.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기업이 슬림화함에 있어서 예. 인력 구조를 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존속할 수 있었던 건데. 근데 우리는 힘들어? 나가. 힘들어? 나가. 또 뽑아? 근데 경력이 없어. 계속 사실은 교수님께서 유연성이 굉장히 뭐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의견은 이게 오히려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또 인력 비용이 증가하잖아요. 그 네. 훈련 비용이 필요한 인력이 없어서 또 더군다나 제조업 같은 경우는요. 예.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핵심이거든요. 중요하죠. 예. 핵심이기 때문에 노동력을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 우리가 제조업 산업화 시대 때요. 미국조차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요. 예. 미국조차도 70대까지는 거의 종신고용 체제였었어요. 70대 말 80대부터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저걸로 바뀌는데요. 예. 왜 그러냐면 제조업의 산업적인 특성입니다. 제조업은 숙련도가 핵심이에요. 핵심 예. 경쟁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대학 졸업하고 기업에 들어갔을 때요. 부장님이 당시에는 예. 부장이 이제 그러니까 나이 50대까지 부장하고 있으면 굉장히 무능력한 이런 이제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그랬었는데 대기업 부장하고 신입사원하고 그냥 연봉이 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근데 그 대기업 부장을 왜 기업들이 그 별로 일도 안 하고 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연봉을 2배씩 주면서도 기업에 보존하고 있느냐, 그 노동력을. 당시엔 더군다나 우리나라 노조 힘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은 시절이었거든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생산성이 그 2배 이상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기 분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기 분야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만 졸업해가지고 기능사 자격증, 2급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 분야에서 한 20년 일하신 분하고 예. 대학에서 그러니까 기술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1급 자격증을 따가지고 신참학으로 했을 때 누가 더 일을 잘하느냐. 명확하게 전자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제조업의 특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경기가 좀 나쁘다고 해서 해고했을 경우에는 예. 기업의 장기 성장 전략에 굉장히 저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예가 GM인 것 같습니다. GM이 힘들었을 때 대량 해고를 했습니다. 예. 그 전략을 추구했고 예. 결과적으로 지금 GM이라는 기업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전략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IMF 때 참 구조조정 얘기 많이 나왔었고 예. 최근에 또 구조조정이 이슈가 되고 있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구조조정은 아까 기업들의 숙명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좀 상시적인 시스템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사회 속에서 일반적인 이미지가 네, 너무 외부적인 요인에 인력 의해서. 감축으로 거의 등식화되어 있다 보니까 예, 그런데
구조 조정은 그러니까 사실 긍정적인 구조 조정은요. 예. 근로자들한테도 사실 바람직하고 국민 경제도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기업들이 계속해서 혁신을 만들어내야 되고 예. 효율성을 계속해서 제고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사실 누구를 위해서도 다 바람직한 겁니다. 바람직한 건데 단지 제가 아까 구조 조정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 근데 단지 이제 우리가 인력 감축과 등식화시키는 구조 조정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이 상시적인 그 구조 조정이라는 것이 하기 위해서는 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선진국을 추격형으로 이제 캐치업을 하면 됐었기 때문에 선진국 기업들을 모방하고 선진국들이 하는 사업을 그러니까 진입하면 됐었어요. 선택하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일한 선상에 있는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혁신을 이제 계속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기업들이 그러니까 기업들의 사고가 좀 이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선진국들의 지금 장기 불황이 지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가 지금 커다랗게 바뀐 하나의 상황이고요. 예. 거기다가 이제 되게 구조조정하게 되면은 되게 재무적인 관점이라든가 사업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만 되게 그동안들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예.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는요. 신기술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결합시켜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도 이제 우리가 구조조정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그러한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려면 굉장히 좀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해요. 장기적인 예. 안목이요. 근데 단기적으로 수익이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뭐 없애버리고 한다거나 하게 되면은 오히려 굉장히 그러니까 낭비만 오히려 증가시킬 수가 있고 예. 오히려 그러니까 기업에게는 오히려 그러니까 독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오늘 구조조정에 대해서 지금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조금 쉬어갈까요, 교수님? 아, 예. 커피 한잔 하시고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조조정의 배경과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제부터는 좀 구조조정의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나누기 전에요. 전화 연결 하나 해서 좀 얘기 듣고 가겠습니다. 오늘 기업 지배구조연구소의 정재규 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죠? 예. 예. 자, 혹독한 체질 개선으로 대변되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좀 시장 위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또 기업의 체질을 조금 개선해서 좀 건강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 가능하겠죠?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상시적인 구조 조정이라는 게 기업에도 부담이 될 것이고 또 근로자에게도 부담이 되고 또 전체 경제에도 부담을 줄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어찌됐건 글로벌 장기 저성장 기조하고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또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은 구조조정의 본질적인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구조조정은 크게 외부 환경 요인, 경기 불황이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때 기인하는 면도 있고 또 기업의 생산성 저하나 재무구조 악화, 경쟁력 저하 등 내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내외부적 복합적인 요인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돌파할 수 있는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구축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구축은 외부 환경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내부 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히 통제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이러한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에 의해서 자본시장에서의 자본 조달을 더 용이하게 하면 재무구조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미리 막을 수 있고 또 이사회가 역할을 다하게 되면 CEO 리스크라든지 또 경영 판단에 있어서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이 우선 큰 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 같고요. 예. 하지만 또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본다면 현재 지금 일부 기업과 업종에서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이 주로 인력 감축 쪽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상시 구조조정이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기업 지배구조 개선뿐만이 아니라 기업 구조조정의 본질, 즉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예.
조직 구조를 효율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예. 경쟁력을 잃은 사업을 매각하거나 정리해서 핵심 사업에 주력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R&D 투자 확대나 신기술 개발, 또 새로운 제품 창출 등을 통해서 사업 재편이 원활하게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예. 또 이러한 과정에 중복적이거나 비효율적인 조직 구조가 상시적으로 재편돼서 효율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인력 조정이 불가피할 수는 있을 것이고, 다만 이러한 인력 조정은 선택 대안 중에 마지막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 인력 감축이 이루어지면 회사에서 일시적으로 어떤 그 재무적으로 비용을 많이 줄일 수는 있을 것이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구매력을 저하시키게 되고 예. 이게 소비 부진으로 이어진다면 또다시 기업 수익 저하로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재차 구조 조정이 필요한 그런 악순환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인력 감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구조 조정이라면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구조 조정은 상시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좀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우리가 구조조정에 대한 개념을 좀 새롭게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건실한 지배구조가 우선시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러한 어떤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조금 정착되기 위해서는 뭐 기업도 기업이지만 정부의 역할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로자, 경영자 네. 모두가 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줄 때 네.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하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상시적으로 기업 경영 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예.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기업이 장기적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 즉 경영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정부에서도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선 기업의 경영자 측면에서는 우리 근로자에 대해서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예. 따라서 인력 감축을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기업 경제가 활성화됐었을 때 기업의 경쟁력의 원천은 그 인적 자원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겠고, 근로자의 경우에도 노동 유연화에 좀 긍정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일부 언급이 있었지만 어려운 시기에 다 같이 고통을 나누고 또 미래를 만들어 가자는 어떤 준비한다는 그렇죠. 예. 취지에서 보면 시간제 고용이라든지 또 일정 기간 순차적으로 무급휴직을 한다든지 예. 뭐 이러한 근로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 그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라면 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그런 인식 전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한 정부에서도 이 그 노동 유연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 안전판을 좀 더 강화해야겠죠. 실업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서민 근로자의 기초생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욱 힘을 써야 될 것으로 보이고, 예. 또 국회나 정부의 인식이 민생 중심으로 좀 바뀌어야 할 부분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 안전과 기초생활 보장 없이는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 구조조정의 목표점이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이라고 본다면 예. 이런 부분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 이외에도 구조조정을 위한 M&A 활성화를 위해서 예. 인수금융을 강화한다라든지 혹은 일부 계열사의 부실이 기업 집단 전체의 부실로 전이가 되는, 또 확산이 되는 그런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상시적인 그 구조조정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귀에 좀 쏙 들어오게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좋은 거 있으면 좀 하나 좀 제시해 주시죠. 예. 물론 해외에서도 이런 그 기업 구조조정 사례가 꽤 있고 앞서서도 언급이 된 걸로 생각되는데 볼보라든지 예. 에릭슨 같은 경우도 있었고, 대부분 해외 그 기업들 중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에 자산 매각이라든지 또 어떤 역점 사업에 집중을 한다라든지 또 다운사이징이라든지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예. 다만 그들의 그 기업 환경, 경제 환경 혹은 사회적인 어떤 그 복지라든지 이런 환경하고 우리 예. 국내 환경은 조금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를 바로 직접 우리 그 기업들에게 적용하거나 요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인력 감축도 일부 포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예. 다 같이 인식하고 또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요걸 이런 어려움, 그 고난을 좀 이겨낼 그런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구조조정 방법론에 대해서요. 정재규 기업지배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방법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 짚어주셨어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뭐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그 상식적인 구조조정 예. 시대로 진입한 거는 이제 우리가 누구나가 이제 동의하는 건데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이제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일명 우리가 기촉법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이제 2009년도부터 이제 이게 마련돼 가지고 올해 이제 지난해까지 이제 한시적으로 이제 5년간 이게 이제 법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했다가 이제 일몰됐다가 이제 올 초에 다시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이제 재연장을 했죠. 예. 했는데 이 지금 기촉법이 제가 볼 때는 변화된 현실 자본시장에 저걸 좀 반영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촉법이라는 것은 금융기관 주도의 예. 주거래은행 주도에 그러니까 이제 기업 구조조정이에요. 예. 주거래은행 조정인데 현실은 현실은 앞으로는 더 강화될 것이고요. 기업들의 그러니까 자금 조달 방식이 예. 굉장히 그 지금 은행들로부터 예. 시장으로 굉장히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과거에는 이제 은행 대출이 주로 이제 그러니까 기업들 자금 조달 이제 원천이었다면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CP 발행 같은 경우, ABCP 자산 유동화 이제 CP 발행 같은 경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매출 채권을 이제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유동화 시켜가지고 하는 것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가 그러니까는 이 금융권 바깥에 있는 채권자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채권자들의 부분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 반영이 안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워커 툴이 그러니까 제대로 작동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기관 주도에 그러니까 이 워커 툴이 제대로 작동 안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예. 부분들을 좀 그러니까는 좀 이제 현실 금융시장이 좀 변하는 환경에 좀 맞춰서 예. 법이나 제도 같은 경우도 좀 이제 보완될 필요가 있죠. 그다음에 금융권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구조조정할 때 좀 유동성 위기가 기업들이 오면은 그 구조조정을 좀 지원해 주는 것보다 사실은 이렇게 좀 자금 회수하는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드릴게 어려워. 그 뭐 촉진법을 통해서 뭘 한다. 예. 그럴 때 좀 더 투자를 한다거나 예. 그런 것보다는 내 돈 어떻게 회수하지? 거기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졌기 때문에 회수를 하게 되고 결국 그 기업은 결과적으로 수혈이 안 되니까 더 힘들어지고 결과적으로 같이 무너지는 이런 구조가 갖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금융기관들 사실 장기적인 안목에 따라서 예. 어떻게 자금을 지원하고 어떤 기회에 자금을 지원할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서 당장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저도 이제 아까 뭐 지배구조센터에서 말씀해 주신 거랑 연결을 쭉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구조조정에 대한 데피니션을 예. 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구조조정하면 뭐 해고 딱 떠오르죠. 그러니까 구조조정 사실은 크게 보면 네 가지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예, 있고 예. 두 번째는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 예. 세 번째는 재무구조, 예. 그리고 네 번째가 인력구조라는 예. 얘기죠. 근데 이 네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구조조정 이퀄 군살 빼기 이퀄 인력 예.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예. 그거 말고 이제 상시적인 채로 가려면 사실은 순서를 정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지배구조에 대한 구조조정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금융계에서 할 수도 있고 정부에서 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부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부에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인데 현재 지금 지배구조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75% 이상 기업들이 가족기업이라고 분류되고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같은 거죠. 예. 주주나 경영자나. 그럼 사실 모니터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또 많이 말하는 사회이사 모니터링 잘 안 된다는 게 또 지배적인 논의고요. 그러니까 결국 지배구조에 대한 구조조정을 먼저 하자. 예. 두 번째, 그러고 나서 앞으로 향후 먹거리에 대한 사업 구조조정을 하자. 그러고 나서 재무구조 조정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금융기관이 보다 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재무구조의 개선에 동참해야 될 것이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인력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또 듭니다. 하나 국내 시장에서 지금 구조조정을 기업들이 구조조정 들여다보면 아직까지도 좀 정부의 입김이 너무 세게 작용하는 것 아닌가
그렇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예, 한 1분 30초 남았습니다. 네, 그 관주도 구조조정이 갖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죠. 예. 뭐 흔히 이제 그러니까 이 이벤트식으로 예. 이 정치권을 살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제 후유증들을 많이 치부를 했었는데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인 사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론적으로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예. 그동안 문제로 봤을 때요. 그렇죠. 자율적인 합의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당사자들인 금융권하고 기업의 대표들이 만나가지고요. 서로가 그러니까는 하나의 리더십을 좀 발휘해가지고 좀 이 합의의 어떤 구조조정하는 방식이라든가 예. 이걸 좀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서로가 예. 합의할 수 있는요. 그래서 그 방식에 의해 가지고 상시적으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하나의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작동되게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거기에 정부는 그러니까 하나의 여건을 조성해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점에서 정부가 사실 그 지나치게 개입을 했을 경우에 굉장히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가지고 예. 되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구조조정 부분이 미흡했던 것이 정책 실패로 우리가 지적하는 이유가요. 그렇죠. 정치권들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예. 경기가 나빠지는 걸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단기적으로요. 예. 근데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어쨌든 간에 아픔을 좀 수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치권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가져오는 하나의 부작용들이기 때문에 예. 이제 민간 자율로 그러니까 민간 부분의 자율에 의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랬을 때 그런 틀을 마련하는 예. 좀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구조조정, 최근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구조조정의 필요성, 배경, 그리고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최백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고윤성 한국외국어대 글로벌 경영대학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번 한 주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로 많이들 우울했죠. 시간은 자꾸 흐르는데 실종자 수색은 더디기만 하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존자들의 무사기한을 위해서 온 국민이 염원을 모아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저는 다음 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